오늘 사연은 사일런스님께서 나의 소망이라는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오벨의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었으나 네덜란드 반고흐 미술관에서 고흐 그림을 연대기순으로 보던 중 1980년도 생 레미에서 그린 나무들을 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감정에 북받치기 시작했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어디서 쏟았는지 모를 눈물이 얼굴을 덮고 있었다. 소리내지 않고 대성통곡하기는 어려워 몸을 추스려 계단을 내려갔다. 박물관 경비원에게 1시간 밖에 나갈 수 있는 임시 티켓을 받아 그 옆 광장에서 목 놓아 울었다. 나무들의 흔들림이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사방이 흔들리고 정신이 아찔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다. 나도 나무들처럼 심하게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다.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언니를 따라 산울림 소극장에서 태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볼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난 그때 좌석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연극 시작 조금 후부터 끝날 때까지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옆에 있던 언니와 주변 사람에게 민망했을 텐데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왔었다. 연극이 끝나고 고흐와 태호 역을 했던 배우가 나에게 그만 울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 동승동 아트센터 가게에서 고흐가 나오는 그림과 책을 하루 종일 드립다 팠던 게 떠오른다. 고흐를 따라가는 여정은 계속됐다. 라이직 박물관에서 빈센트 바이 힘셀프라는 책을 한 권 샀다. 약간의 폐쇄 공포증이 있는 나는 그 좁디좁은 쿠셋 2층에 올라가 호롱불 같은 불을 켜놓고 주변의 5명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눈물을 삼키려 안간힘을 쓰면서 그 책을 읽으며 프라하로 떠났던 기억이 난다. 결국 오베르 시아즈를 갔다. 파리 화려함과는 달리 오베르 시아즈는 개발도 되지 않았고 심지어 기차역에 기차표 파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었다. 그 허름한 동네에 발을 딛자마자 나의 전율은 다시 시작됐다. 고흐의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난 고흐의 방에서 30여 분을 머물렀다. 쿠션도 제대로 없이 용수철 몇 개가 있는 실제 고흐가 썼던 침대, 고흐의 방의 그림에 나오는 바로 그 침대가 있었다. 고흐가 묵었던 그 여인숙은 계단이 삐그덕거렸다. 좁은 고흐의 방 벽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옷장을 열어보니 금이 심하게 가 있는 데다가 벽돌이 엄청 떨어져 나가 있었다. 그 옆 필름 상영하는 곳에서 고흐의 일생을 다룬 짧은 필름을 보고 또 보고 다시 보았다. 5번쯤 본 듯하다. 그 사이사이 일본인 관광객, 알 수 없는 유럽 애들 몇 명이 필름을 보고 지나갔다. 필름을 보는 내내 난 또 통곡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날씨가 조금 개었다. 오베르 교회는 고흐의 집에서 5분도 채 안 되는 곳에 있었다. 오베르의 교회를 보자 난 고흐가 천재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오베르 교회는 우리 동네 언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시멘트 색깔이 단아한 교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고흐가 빛을 받아 핑크빛을 섞어 표현한 모래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모래였다. 교회 뒤에 있는 푸른 하늘도 내가 살고 있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하늘. 이 하늘을 영혼의 색으로, 살아있는 자연의 색으로 태상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며 마침내 움직이는 물체로 그 자연의 경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고통받는 고흐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빵 몇 조각이 겨우, 푸성기 몇 개로 삶을 버텨내면서 고깃덩어리 한 조각 먹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 노동을 견뎌낼 수 있냐라며 동생에게 푸념하던 그 몇 가지 안 되는 물감만으로는 자신이 느낀 자연을 표현하기 힘들다고 태호에게 거듭 몇몇 색깔의 물감을 더 보내주기 바란다고 애원하던 그 화가들이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동료 화가를 불러 모으던 그 Much everything depends on my perception of the infinite variety of tones of one same family.
난 고흐가 마지막을 보낸 그 밀밭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지평선이 보였다. 까마귀는 날지 않았다. 대신 지평선 그 너머에는 마치 영혼의 수수께끼가 숨어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밀밭 앞의 묘지에서 고흐와 태호를 찾았을 때는 너무나 기가 막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어디서 솟는지 알 수 없는 쉬지 않고 솟구치는 눈물 말고는. 내가 느낀 가장 위대한 표현가가 이렇게 단촐하게 아이비에 둘러싸여 대지에 숨쉬고 있다는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난 그곳에서 확실히 고흐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기도 했다. 영혼의 대지 위에 웃고 있는 고흐와 태호가 나를 맞아줬던 진정 살아있는 시간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인간답지 않은 완결성을 지녔다. 그가 밀레를 좋아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는 밀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그 영원함, 삶에 대한 경외, 노동의 신성함, 삶이 힘들 때도 계속 삶을 버텨 나가야 한다고 자주 말했던 그리고 그는 자기의 쓸모는 이제 다 했다는 것, 임무가 끝났으니 나 온 곳으로 간다고 알려주고 사라졌다. 그가 얼마나 삶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의 삶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정면 돌파했는지 떠올린다. 고흐가 너무나 보고 싶은 깊은 밤. 나도 언젠가는 내 쓸모가 무엇인지 알고 신념을 잃지 않고 단순하게 그리고 정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 임무가 다 했다고 말하며 웃을 수 있기를. 네, 사일런스님께서 적어주신 댓글 사연입니다. 저도 고흐를 좋아하는데 고흐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봅니다. 저는 고흐의 그림이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화보집 같은 걸 통해서만 보았는데 물감이 없어서 제대로 그림을 그리지도 못한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좀 짠하게 좀 아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보내주신 사연 잘 보았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임무를 다 하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연 감사합니다.